자식을 다 키워놓으면 그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으로 자식의 집 장만을 도와주고 대출금까지 갚아주며 갓 태어난 손녀를 돌봐주러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3대가 오순도순 모여 사는 따뜻함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단 3일 만에 그녀는 새벽 어스름 속에 짐을 싸서 조용히 집을 나옵니다. 화난 목소리 한 번 내지 않고요.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도와주러 갔던 좋은 어머니가 왜 돌연 돈줄을 끊고 심지어 아들에게 계산서를 내밀며 돈을 갚으라고 했을까요? 쌓인 서름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참을 만큼 참아서일까요? 이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를 악물게 만듭니다. 분노할 수도 있고 가슴이 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거 우리 엄마 이야기인데 내 미래의 모습 아냐 라며 소스라치게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정말 가족끼리는 조건을 따지면 안 되는 걸까? 효도라는 건 남들 입에서나 존재하는 말일까? 그리고 입 밖으로 꺼내기 가장 힘든 그 말. 내 돈 돌려줘. 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겨져 있는지 말이죠. 이것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장 익숙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선자. 올해 66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오래된 주택가 2층 양옥집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는 5년이 넘었고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일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차를 우려 마시고 화초를 가꾸고 오후에는 서예를 쓰고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며 가끔 앵커의 말에 맞장구를 치기도 했죠. 이웃들은 제 팔자가 좋다고들 합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 100만 원 정도에 예전에 조금 해둔 투자가 있어 생활은 근근히 이어갈 만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좋은 생활이라도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건 결국 외로움이더군요. 남편이 있을 땐 오토바이를 타고 소양강댐으로 드라이브도 가고 주말이면 가까운 산사로 나들이도 갔습니다. 말동무가 있으니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지금처럼 하루 종일 말 3마디도 안 하는 날들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때로는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울리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제게는 지훈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38이죠. 서울에 있는 명문공대를 졸업하고 취직해서 서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지은이라고 하는데 서울 토박이 아가씨답게 얌전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결혼하던 해 저와 남편이 평생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돈 3천만 원을 신혼집 계약금에 보태라고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죠. 이건 너희 주려고 모은 거다. 엄마는 돌려받을 생각 없으니 부담 갖지 마라. 부모로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구나. 그때 아이들이 경기도 신도시에 30평대 아파트를 샀는데 꽤 무리해서 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말 없이 매달 대출이자에 보태라고 50만 원씩 붙여주었습니다. 돕는다고 했지만 사실 아이들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렇게 보낸 돈이 3년 가까이 되니 얼추 500만 원은 넘었겠네요. 지훈이는 입버릇처럼 엄마, 안 주셔도 돼요. 라고 했지만 돈이 입금되면 꼬박꼬박 썼고 한 번도 돌려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엄마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내 새끼 잘 살면 나는 찬물에 밥 말아 먹어도
배부른 법이니까요. 저는 유럽 여행 한 번 안 가봤고 명품 가방 하나 사본 적 없습니다. 기껏해야 마트 전단지 보고 세일하는 쌀이나 휴지를 사러 가는 게 낙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깊은 밤이 되면 가슴 한 구석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나 연휴 때 남의 집은 시끌벅적한데 우리 집은 고양이 발자국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적막했으니까요. 아들에게 매주 오라고 한 적은 없지만 2달에 한 번 겨우 걸려오는 전화는 야속했습니다. 손녀 소윤이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친척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왜 안 쓰리겠어요. 그때 아들은 너무 바빴고 집 수리 중이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는 처가 식구들이 많아서 장모님이 챙겨주기로 했다며 저는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괜히 갔다가 집만 될까 봐서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언제쯤 아들이 엄마, 며칠 와서 우리랑 같이 지내요. 소녀도 좀 보고요. 라고 말해줄까 기다렸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당에서 난초 화분을 내놓고 햇볕을 쬐던 중이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도 좋았습니다. 액정에 뜬 아들 2글자를 보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요. 지은이 몸조리도 아직 덜 됐는데 소윤이가 밤마다 울어대고 저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잦아서요. 엄마가 와서 며칠만 좀 지내주시면 안 될까요? 애 좀 봐주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나 기다리던 초대였는데 너무나도 깍듯하게 부탁하는 아들의 말투에 오히려 코끝이 징해졌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웃으며 말했죠. 그럼 갈 수 있지. 내일 당장 첫 기차 타고 갈게. 정말요? 괜찮으세요? 괜찮다마다. 나야 혼자 사는데 무슨 불편이 있겠니.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아기용 가제수건, 물티슈, 로션을 사고 산후조리에 좋다는 홍삼 액기스도 2박스 챙겼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30만 원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로서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상상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제가 만든 잡채와 미역국을 먹으며 웃는 며느리, 제품에서 잠든 손녀. 그 온기를 생각하니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레고 긴장됐죠. 가족의 정을 느끼러 가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사랑을 가득 안고 내려갔는데 가슴에 찬바람만 채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KTX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의 빌딩 숲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할까? 손녀부터 안아볼까? 밥은 먹었냐고 물어볼까? 개찰구에서 작업복 차림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보자 웃더군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무슨 너희 보러 오는데 내가 더 신나지. 아들이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소윤이 보면 쓰러지실걸요? 이제 방긋방긋 웃어요. 그 말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아들의 차를 타고 경기도의 신도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꽤 새 아파트였고 보안도 철저했습니다. 5층 현관문을 열자마자 분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방에서 나온 며느리 지은이는 편한 실내복 차림에 얼굴에는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나긋나긋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마치 배달 온 택배 물건 확인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짐을
식탁에 하나씩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 몸보신 하라고 홍삼이고 이건 소윤이 쓸 거다. 어머 어머님 또 돈 쓰셨어요? 저희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홍삼 브랜드 좋은 거네요.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홍삼 박스를 쓰다듬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저녁은 제가 차렸습니다. 점심에 배달 음식을 먹어 질린다는 아들 말에요. 냉장고에 재료가 별로 없어 돼지갈비찜 조금 하고 시금치 무침,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들깨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메뉴들이죠. 식사 도중 소윤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려 하자 제가 얼른 일어났습니다. 내가 볼게. 넌 밥 먹어라. 손녀를 안아드니 따뜻하고 보드라운 냄새가 났습니다. 품에 안겨 눈을 깜빡이는 아이를 보니 아들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여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죠. 저녁을 먹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엄마 어디서 자면 되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죄송해요. 방이 3개인데 하나는 저희 부부 침실이고 하나는 아기 방이고 나머지 하나는 짐이 너무 많아서 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며느리가 방문 하나를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며칠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기서 주무세요. 방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방이라기보다 베란다를 확장해 만든 다용도실에 가까웠습니다. 바닥에는 기저귀 박스, 철진한 선풍기, 빨래 바구니, 고장난 청소기가 쌓여 있었고 구석 벽지에는 곰팡이 자국이 거뭇했습니다. 임시로 펴놓은 접이식 간이 침대 옆에는 낡은 스탠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쳐다봤지만 그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야 몸집도 작은데 잠만 자면 되지 뭐. 아들이 그제야 말했습니다. 이불은 준비해뒀어요. 근데 거기 에어컨이 없어서 내일 선풍기 하나 가져다 놓을게요. 그날 밤 씻고 자리에 누웠는데 가로등 불빛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방은 찜통처럼 덥고 모기향도 없어 모기가 윙윙거렸습니다. 새벽 3시 소윤이가 또 울었습니다. 제가 일어나려는데 며느리 방문이 열리더니 고개만 쑥 내밀고 말합니다. 어머님, 애 좀 봐주세요. 저 너무 졸려서요. 저는 슬리퍼를 끌고 가서 아이를 안고 다독였습니다. 아기 침대 옆 보조등을 바라보며 내가 이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건 아닌지,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 건 아닌지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며느리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겠다며 늦게까지 자고 아들은 출근했습니다. 기저귀가 떨어져 근처 대형마트까지 왕복 1시간을 걸어 다녀왔습니다. 땀으로 목욕을 했죠. 퇴근한 아들은 엄마 역시 대단해. 온라인으로 주문하려고 했는데 벌써 사오셨네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제가 고등어 조림을 했는데 며느리가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엔 간 좀 싱겁게 해주세요. 저 요즘 저염식 하거든요. 그래, 알았다. 내일은 맑은 콩나물국 끓여주마. 아니요, 그냥 어묵탕 같은 거 해주세요. 맑게 끓여서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셋이 밥 먹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식탁에 진짜 가족은 3사람뿐이라는 걸요. 저는 그저 그들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도우미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용도실의 눅눅한 공기에 눈을 떴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의 한기가 접이식 침대를 뚫고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고구마죽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해서 아들을 먹였습니다. 아들은 엄마, 중학생 때 생각나네 하며 웃었지만 저는 그 옛날 지각하는 아들 입에 밥을 떠먹여 보내던 제 젊은 날이 떠올라 씁쓸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거실 꼬라지가 엉망이었습니다. 젖병이 쌓여 있고 기저귀 쓰레기통은 넘치고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애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제가 다 치웠습니다. 젖병을 삶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리고 나니 점심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느릿느릿 나왔습니다. 손에는 얼음을 가득 채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서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늙으면 잠이 없단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봤습니다. 점심을 뭘 먹겠냐고 물으니 아무거나 깔끔한 걸로요 라고만 합니다. 오후에 며느리가 잠깐 빨래를 개라고 시키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된 아들의 셔츠, 손녀의 옷, 모두 제 손으로 빨아 널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힘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겨우 짬이 나서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려고 휴대폰을 켰는데 3분도 안 돼서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기저귀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15분도 맘 편히 앉아있질 못했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애 보고, 빨래하고, 어머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한 번은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국을 끓이는데 며느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스 좀 아껴 쓰세요. 이번 달 관리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국 하나 끓이는 건데 뭐 얼마나 나온다고.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녀는 늘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외부인이에요. 당신이 쓰는 물 한 방울, 전기 1kW도 다 우리 돈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다용도실에서 잠을 설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휴가 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식모살이 하러 온 것도 아닌데 손녀가 눈에 밟혀 참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사건은 다음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 집안이 찜통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온몸이 땀범벅이었죠. 잠시 쉴 겸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주말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머리라도 식히고 싶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드라마를 튼 지 2분이나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한 손엔 휴대폰을 든 채요. 어머님, 또 TV 켜셨어요. 저는 흠칫 놀라 대답했습니다. 애자길래 잠깐 보려고 소리 줄여서 보는데 며느리는 표정 변화 없이 하지만 또박또박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우리 집 전기세가 40만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누진세 붙으면 진짜 감당 안 되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에어컨을 튼 것도 아니고 고작 TV 하나 켰는데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는 껐다 켰다 할 때 전기를 제일 많이 잡아먹는 거 아세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대기 전력이 어쩌고. 저는 리모컨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켜놓는 것도 아니고 잠깐 켠 건데. 알겠어요. 그냥 참고 하시라고요. 정 보고 싶으시면 한 번에 몰아서 보시든가요? 자꾸 껐다 켰다 하면 TV 수명에도 안 좋대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제 손에서 리모컨을 쓱 가져가더니 전원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거실엔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덜덜거렸죠. 무안에서 앉아있는데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니면 어머님,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하세요. 단지 앞 카페 시원하던데 거기서 휴대폰 보시면 좋잖아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그건 명백히 여기서 자리 차지하지 말고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에 TV 1시간 보는 것도 감시당하고 전기세 타령을 들어야 하다니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제가 편안해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신보 같았습니다. 다용도실로 돌아와 앉으니 벽에 곰팡이 냄새가 더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이 먹은 엄마가 TV 하나 마음 편히 못 보는 게 이렇게 서러울 일인가? 그녀는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저를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쥐 죽은 듯 조용히 존재감 없이 일만 해주길 바라는 거죠. TV가 꺼지는 순간 제 마음의 스위치도 탁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30년 전 지훈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못한 채 등에 업고 밥을 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가 내 병원비를 계산해 준 적 있었나? 내 고통을 돈으로 환산해 준 적 있었나? 그렇게 키운 아들이 제 엄마가 창고방에서 자고 먹다가 남은 반찬을 먹고 전기세 눈치를 보는데도 입 한 번 뻥끗 안 하다니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효도를 기다리거나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지금 내 발로 걸어 나가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접이식 침대 위에서 모기 소리나 들으며 그들의 기분이나 살피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짐은 단출했습니다. 애초에 도와주러 온 거니까요. 가져왔던 30만 원이 든 봉투도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식탁에 쪽지 한 장만 남겼습니다. 일이 있어 춘천으로 먼저 간다. 짐은 다 챙겼으니 걱정 마라. 더 쓰고 싶었습니다. 건강해라. 소윤이 잘 키워라. 같은 말들.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짝사랑 같아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은 이 쪽지를 끝까지 읽지도 않을 테니까요. 택시를 불러 타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어르신, 이 새벽에 어디 가세요? 라고 묻길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갑니다. 네, 저는 진짜 제 집으로 갑니다. 그 다용도실 창고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으로요. 춘천집에 도착하니 날씨는 여전히 더웠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서재로 가서 아들의 아파트 대출금이 자동 이체되던 통장을 꺼내 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싹둑 소리와 함께 지난 몇 년간의 서름도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트를 펴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지원금 3,000만 원, 대출금 지원 1, 500만 원, 아기용품, 식비, 교통비 등 대략 200만 원, 총합 4,700만 원. 영수증은 없지만 제 머릿속엔 또렷합니다. 돈을 받아내려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란 걸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내 노후를 쪼개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만든 돈입니다. 이제 그 지원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아들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전화해라.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어디 가신 거예요? 집에 오니까 안 계셔서 놀랐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왔다. 몸도 힘들고 너희한테 패 끼치기도 싫어서. 혹시
지은이랑 싸우셨어요? 아니, 안 싸웠다. 그냥 더 이상 나를 깎아먹기 싫어서 온 거야.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내 인생 살고 싶다. 조용하고 편하게. 그리고 대출금 지원하던 건 정리했다. 다음 달부터는 내가 보내지 않을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아들은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너희의 ATM 기계도 아니고 무료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대기 중인 예비 인력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운 건 정진 때문이었지만 돕지 않는 건 내 권리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지은이에게서 카톡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더군요.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나긋했지만 내용은 기가 찼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뭐 실수한 거 있나요? 제가 좀 깐깐하게 굴어서 그러신 거면 사과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말도 없이 가시면 저 진짜 입장이 곤란해요. 저는 한참 뒤에 딱 한 줄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내가 지난 몇 년간 너희에게 준 돈을 돌려다오.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엔 긴 장문의 텍스트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 돈 어머님이 좋아서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이제 와서 갚으라니 너무하시네요.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깊은 실망감이었습니다. 저는 한자 한자 꾹꾹 눌러 답했습니다. 처음엔 정으로 주었지만 이제 돌려받으려는 건 너희가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기 때문이다. 집 살 때 보태준 돈, 매달 보낸 돈, 내가 달란 적 없지. 근데 너희는 내가 다용도실에서 자고 전기세 눈치 볼 때 어머님 돈 안 주셔도 돼요. 라고 진심으로 말한 적 있니? 다 당연한 줄 알았지. 반나절 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엄마, 지은이한테 왜 그런 험한 말을 하세요? 우리가 남이에요? 돈을 내놓으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그레넴 아이럴세인앤 아일라서 저는 처음으로 수화기에 대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지. 내가 준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나를 짐짝 취급해?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냐?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다. 지금 당장 갚으라는 것도 아니야. 아니, 지금 우리 형편에 목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할부로 갚아. 한 번에 100만 원 갚는 게 힘들면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보내라. 엄마, 이러면 지은이가 저를 얼마나 들볶겠어요. 제 입장이. 저는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다용도실에서 잘 때 네 와이프는 내 입장을 생각했니? 넌 선택할 수 있어. 계속 입 닫고 사는 남편으로 살든지. 하지만 난 더 이상 덮어놓고 참는 엄마는 안 할 거다. 저는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지난 3년간 총사 700만 원, 매달 30만 원씩 갚으면 10년 넘게 걸리겠구나. 기다려주마. 저는 계좌번호가 적힌 내역서를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계산적이고 냉정하다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냉정한 건 부모가 피눈물 흘리며 번 돈을 넙죽 받으면서 부모의 안부는 묻지 않는 자식들입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호의는 너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공짜 쿠폰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수업료입니다. 얼마 후 통장에 3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지훈. 메모에는 상환 1회라고 적혀 있더군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빨래를 걷으며 하늘을 보니 가을 하늘이 참 높고 파랬습니다. 다용도실의 곰팡내 대신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고구마 죽을 끓이고 커피를 내려 마십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시장에 가고 오후에는 서예를 씁니다. 이웃들이 선자 씨, 요즘 얼굴이 폈네 라고 묻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잠을 푹 자서 그래요. 이제 새벽에 애 보느라 안 깨도 되거든요. 이제 아들의 전화나 며느리가 보내주는 손녀 사진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연락 안 오나, 내가 보낸 반찬은 잘 먹었나 전전긍긍했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주면 그들은 그게 세상의 이치인 줄 알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억지로 끼워 맞춘 가족의 식사는 단란함이 아니라 불편함일 뿐입니다. 내가 억지로 그 사이에 끼어봤자 공간만 차지하는 낡은 의자 취급만 받을 뿐이죠. 제 친구가 묻더군요. 손녀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내 핏줄인데 왜 안 보고 싶겠어.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과 나를 희생하는 건 다른 문제야. 저는 이제 저를 조각내서 남에게 나눠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들도 나를 존중한다는 걸 그 좁은 다용도실과 꺼진 TV 앞에서 배웠으니까요.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습니다. 팥죽을 쓰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아들과 며느리가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쭈뼛거리는 표정으로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저는 덤덤하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소윤이 돌이에요. 찾아뵙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정신이 든 거다. 너희가 나쁜 애들은 아니지. 하지만 나도 바보는 아니야. 내가 떠난 건 시위하려는 게 아니었어.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다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좀 편하고 싶어서 어머님 자존심 상하게 해드린 거 죄송해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싶지. 하지만 그 대가를 남에게, 특히 늙은 부모에게 떠넘기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엄마, 소윤이 안 보고 싶으세요? 이제 할미라고 불러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보고 싶지. 하지만 언제든 불려가서 일만 하고 무시당하는 할미는 되고 싶지 않다. 너희가 오늘 온 건 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긋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걸 안다. 저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다시 가족으로 지내고 싶다면 서로 예의를 지키자.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각자 살면 된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들이 돌아가기 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무뚝뚝한 녀석이 처음으로 한 포옹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억지 부려 얻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자리를 찾았기에 얻은 존중입니다. 저는 거실벽에 제가 쓴 서예 작품을 걸어두었습니다. 맑은 사랑은 억울하지 않은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은 노인답게 자식에게 져주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신만의 원칙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저는 제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도 사랑합니다.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존엄을 헐값에 넘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건 감사가 아닙니다. 엄마는 공짜 자원이 아니다. 엄마도 이름이 있고 욕구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늦게,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배운 수업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30년 헌신한 어머니로서 당연한 권리 찾기라고 보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내에서 당연한 존재로 취급받으며 소갈이하고 계시진 않나요? 물러서서 참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노후의 품격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의 증언, 그리고 홍대에서 찍힌 동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훈과 미혜는 존속 유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증여는 무효라는 판결과 함께 진명인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가 등기 권리증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들어가서 사실 겁니까? 민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껍데기야. 저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제 노후 자금을 제외한 전액을 시각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음악재단, 빛을 보는 사람들 설립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 남은 모든 재산은 재단과 김민재 군에게 상속한다. 직계 비속인 김지훈과 그 배우자에게는 단 1원의 유류분도 남기지 않는다. 감정은 산 사람에게나 쓰는 것이지 법 앞에서는 냉정해야 하니까요. 지금 저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민재는 틈날 때마다 와서 노래를 부르고요. 건반을 두드리며 조계사에서 뽑았던 점괘를 생각합니다. 행도수궁처 좌간운기시. 물길이 닿은 곳에서 비로소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 차가운 베란다가 내 인생의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늘로 날아오를 활주로였던 셈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어두운 베란다에 갇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두려워 말고 문을 여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당신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부동산은 이미 한 달 전에 매매 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지난주에 잔금 납부와 함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박수진 님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집문서가 엄마한테 있는데 어떻게 팔아요? 집문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끝났습니다. 가져오신 증여 서류는 소유주가 바뀌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우는 미쳐 날뛰었을 겁니다. 집으로 달려가 봤자 이미 새 주인이 고용한 인테리어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었겠죠. 이건 내 집이야 라고 소리쳐봤자 경찰 부릅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을 테고요. 그는 텅 빈 거리에서 깨달았을 겁니다.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이 엄마를 협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리고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마지막 착각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비행기 출발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호텔방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떠나시는 거 알아요. 민우 씨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은이 안전 때문에 그래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은이? 의심스러웠지만 시은이 안전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우가 그들에게 또 해코지 했을까봐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해
조 변호사에게 위치를 알리고 휴대폰을 긴급 신고 모드로 설정한 뒤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키즈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쪽 방에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은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손에는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손녀일이라면 끔찍하시네. 그는 지은이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목에 들이댔습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돈 내놔. 집한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돈 안 내놓으면 얘 죽이고 나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야. 그의 손이 떨리면서 지은이의 목에 붉은 실선이 그어졌습니다. 민우야, 진정해. 돈 줄게. 얼마면 돼? 4억. 당장 내 계좌로 이체해. 알았어. 진정해.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는 척하며 전원 버튼을 5번 눌렀습니다. 지잉하는 진동과 함께 경찰의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가 전송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좀 느려. 기다려봐. 시간을 끌었습니다. 빨리 안 해.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송금 버튼을 누르고 확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민우는 당황하더니 더욱 미쳐 날뛰며 지은이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그가 칼을 지은이에게 꽂으려던 찰나.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뜨거운 차가 든 주전자를 집어들어 있는 힘껏 민우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뜨거운 물과 충격에 민우가 칼을 떨어뜨렸고 경찰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바닥에 제압당한 민우가 고개를 쳐들고 저를 노려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가 나를 신고해? 내가 아들인데.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를 일으켜 세운 뒤 바닥에 깔린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김민우, 나랑 네 아빠는 수없이 기회를 줬어. 내 발로 기회를 차버린 건 너야. 세상 탓, 부모 탓 하지 마. 내 욕심이 너를 괴물로 만든 거야. 감옥에서 평생 반성해라. 난 이제 널 낳은 적 없는 셈 칠 거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자식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틀 뒤 인천공항 출국장 지은이가 시은이를 데리고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랑 저는 지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말 마라. 시은이 잘 키워. 저놈은 네 남편도 시은이 아빠 자격도 없어. 저는 시은이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시은아, 할머니가 아주 먼 곳으로 가요. 할머니, 언제 와? 저는 대답 대신 웃으며 작은 통장을 시은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폐물을 팔아 마련한 시은이의 학자금 통장이었습니다. 시은아, 나중에 커서 꼭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알았지? 어머님, 건강하세요. 도착하면 꼭 연락 주시고요. 지은이의 인사를 뒤로하고 저는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 부비치는 한강과 남산타워가 장난감처럼 작아졌습니다. 저곳에 제 청춘이 있었고 남편과의 사랑이 있었고 한때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아들을 안고 걸음마를 가르치던 손.
하지만 결국 그 아들을 감옥으로 보낸 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사를 도려내는 것보다 10,000배는 더 아팠습니다. 도박과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착했던 내 아들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부모에게 칼을 겨누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독하게 끊어내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그 늪에 빠져 죽었을 테니까요.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자 햇살이 기내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를 보며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울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저는 눈물을 꾹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삶이 외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온전히 저의 것이니까요. 저는 여행 가방 하나와 비행기표,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한 마음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박수진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도박과 마약으로 인해 파탄나고 결국 어머니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떠나야만 했던 이 비극적인 결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악의 구렁텅이에서 자신과 손녀를 지키기 위한 뼈를 깎는 결단이었다라고 박수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박수진 여사였다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아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도박과 마약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